네,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황호영 기자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특집처럼 꾸며봤습니다. 1부에서는 박진영 평론가, 권태호 편집인 모셨고요. 2부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요. 김종대 전 의원, 기륜영 논설위원 모시고 국제정세, 특히 이 전쟁, 전황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셨던 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요, 오늘은 좀 특별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 뵈니까 더 반갑기도 하네요. 두 분 다 어린이는 없으시죠? 저보다 어린 사람은 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저기 선배님은 저보다 어른이시네요. 네네네네. 어린이날 뭐 놀이공원 간지 하도 오래돼서.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오래됐나요? 아, 좋습니다. 뭐 막내가 좀 어리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어린이날 대체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곧 손주 데리고 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13살짜리가 있어가지고요. 어린이날 경계선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한번 열심히 이 프로그램 마치고 우리 집 어린이하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지난 주말 거치면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입니다. D- 오늘로 29구요. 그러니까 30이 꺾이면 왠지 그 모든 언론에서 선거 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정치부도 재편되고 인력도 늘립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선거 이야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도 아마 후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다,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번 선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거부터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 정권 밀어주기 선거다. 이렇게 국민들도 보고 있을 거고요. 예. 실제로 선거 전략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영남 선거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권태호 편집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게 질문을 받고 예. 이게 뭐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굳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 이번 선거를 단어로 한다면 그 시작이다.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지난 6월에 시작됐지만, 네. 실질적인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제가 일면톱이 예. 다음 날 6월 4일자 일면톱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예. 만약에 이게 특정 후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면, 네. 아마 모든 신문들의 일면톱은 그건 김부겸으로 할 겁니다. 그 굉장한, 우리 정치사에 굉장한 일이, 단순히 지방선거 하나만이 아니라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 뭐 그래서 시작이란 거, 이태원 클래스 OST 노래 제목이 시작입니다. 시작. 거기 보면 첫 번째 그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그런데 그런 설렘이 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부겸 예. 후보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6월 지나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왠지 말씀하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설렘이라는 느낌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제작진이 특히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두 분 다 대구 출신이기도 해서 가장 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도 좀 모셨습니다. 네. 대구 이야기는 민주당이 설정한 중앙당 차원의 전략의 오류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요? 대구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일부에서 이건 내란 최종 종식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지방선거의 본질적 정신을 첫 번째로 침해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경제선거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적으로 모든 집권 초기의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가지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서 이익을 주는 경제 선거로 갑니다. 예. 그 방향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내란 종식 선거는 왜 문제가 있느냐? 저는 내란 종식은 지금 사법적 절차와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정치적 선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에게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이 결집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그게 지금 생각이 대구에서 나네요. 일어나고 예. 있는 건데요. 예. 내란 종식 책임자 처단을 이야기를 하니까 궁지에 쥐가 몰렸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칼끝을 겨눌 필요 없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어떻게 해야 되면 거기에다가 칸막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일종의 거예요. 고립이네요. 가두어서 굶어 죽게 해야 돼요. 아. 굶어 죽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억지로 창끝을 들이대니까 그 쥐들이 몇 명 끌고 와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보수의 마지막 보루만은 살려주세요. 아, 라고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결집이 주말부터. 일어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편집께서는 이미 답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대구 분위기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뭐 사실 이제 대구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대구를 예. 이제 강조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지금 그 김부겸 후보가 거의 다 한 10%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죠. 예. 대부분 한 40%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무당파가 한 20% 정도 이상 됩니다. 이 20% 이상은 사실은 이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투표를 안 할 거지만 예. 나머지 절반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하고 창피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이 사람들은 다 어차피 국민의힘에 찍을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초박빙 상황으로 봐야지 예. 이 10%가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건 뭐 샤이 보수라고 하긴 좀 못하고 하여튼 숨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약간의 핑계거리 예. 약간의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는 굉장히 그 김부겸 후보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그냥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대구 여론, 대구 다수 여론이 잠재워져 있는 상태라고 좀 봐야겠네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평론도 있더라고요. 문을 박차고 나올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만 나오면 나올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게 예. 이른바 극우 언론들이 잘 만드는 꼼수 전략이에요. 예. 하정우가 악수하다가 손을 털더라. 예. 정원호가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에게 컨설팅 받으라고 했다더라. 이런 식의 감정적 곡선을 건드려가지고 예. 문을 박차고 나오게 하거든요. 2004년도에 총선 때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대구에서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들을 극우 언론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또 본질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요.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아닌 타인의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인가 예. 아니면 우리 지지층을 불러내기인가 라는 하나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후자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예. 유전적인 부분 자기가 자라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스윙보트는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전문가들, 연구자들 이야기고요. 언론에 나와서 대충 평론하시는 분들은 뭐 스윙보트가 15% 20%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정확하게 예. 분석을 안 하셨어요. 약간 과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예. 뭔가 하면요.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예. 실제 스윙보트는 딱 3%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는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의 근사치입니다. 예. 3%입니다. 그럼 뭐냐?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국민의힘 약지지층이 영남에서 투표하러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부겸과 전재수가 상대 후보 쪽을 설득해가지고 투표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네. 다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편 찍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우리 편을 공고히 하고 상대편을 부끄러워서 못 나오도록 하고. 실제로 약간 부끄러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념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상당수 여론에서는 철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전략적인 봐야겠는데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는 한 78% 정도, 77% 나오잖아요. 예. 총선은 65에서 한 70% 나옵니다. 예. 지방선거는 55% 인권언저리입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만 불러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공세를 하는 겁니다.
현지민님이 이 대구에서 이런 이념 공세라든지요,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거칠거든요.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발의를 한 건 맞더라고. 12월에 지난해 12월에 이미 발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주도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국가보안법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게 사리에 맞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매우 전략적인 태도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대구가 움직일까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저희 박진영 평론가님 의견에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만은 네. 대구의 경우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네. 대구 선거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본인의 아. 생존을 위한 어차피 본인의 지금 현재 자신의 그 위상과 터전이 거기라는 것 때문에 네. 본인을 위해서 한 것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극우적인 발언 대구에서는 이미 그분들은 어차피 그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대구 선거에는 뭐 그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장동혁 대표가 뭐 처음에는 갔는데 앞으로는 계속 오는 거를 추경호 후보가 별로 원치는 않을 겁니다. 추경호 후보,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성정상은 장동혁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호 의원은 내선거를 하겠다라는 쪽일까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하고 조금 더 관계를 가져가면서 향후에 정치적으로 좀 더 같이 가는 방향으로 세울까요? 어떤가요? 추경호 대표는 지금 대구시장이 이번에 되면 네. 앞으로 대구시장을 아마 자신의 정치적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경남에서는 보통 이게 자치단체장이 되면 한 3선 정도 합니다. 그렇죠. 한 12년 정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영남의 의원들이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 추경호 의원은 성정상 예. 이게 막 정치적인 막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행정가를 아마 더 선호할 겁니다. 실제로 이력도 실제로 그렇고요. 이력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척을 지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그 내란 프레임에 엮이고 싶진 않은. 근데 엮이지 않는다는 게 어렵긴 한데 예. 그런 정도 관계를 원할 겁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진숙 전 환토위원장 달성 공천하고요. 뭐 추경호 지금 후보가 됐고요. 지금 어제 오늘 정지석 후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윤호계인 후보들로 진영이 이미 다 물론 그런 경향성이 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건 아닌 거. 이미 충분히 비판받았고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겠군요.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는 두 사람으로 대별됩니다. 이진숙과 주호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경호가 김부겸 후보의 특미까지 추격했잖아요. 이건 뭐냐? 이진숙 표는 다 집결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극우층들이라든가 강성 지지층은 다 집결했고 합리적 중도라든가 온건 보수는 아직 결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이 캠프에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징적으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주호영 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등장해서 김부겸 후보 파이팅 뭐 이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그 정도 뉘앙스만 해주면요. 김부겸 후보한테 제일 좋죠. 음. 그럼 김부겸 후보한테 또 필요한 사람 누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TV에 나와서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윤여준 장관 이런 분들 한마디씩 해주고요. 보수적인 인사들이 김부겸 장관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중도 보수가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가 선거하기가 부산보다 어려워요. 그게 차이가 뭔가 하면요. 대구는 이념성이 강해요. 못 먹어도 우리는 할 거야 라는 건데 부산은 경제선거예요. 수건 사업이라든가 경제적인 가덕도 공항 뭐 국책 사업 주면 거기에 민심이 움직여요. 김부겸 그 후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즉 여당이기 때문에 제국의 수건 사업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도 잡아와야 되고 이 두 가지 싸움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로 봤을 때 이제 기자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생, 경제가 더 필요한 건 대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형이 바뀌긴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민생 경제 이슈가 민주당이 못 만들고 있어요. 왜? 아, 오히려 민주당 네. 지도부가 못 만들었잖아요. 맞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예. 내란 종식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눈에 확 띄는 뭐 무상급식 같은 정책 이슈 만들어냈습니까? 못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언론을 상대로 할 때 어차피 또 마이너 후보인데 마이너라는 것은 언론 지형에서 예, 언론 이게 중에서 이제 예. 소수파인데 네. 자기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고 대구고 싸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인데 그게 좀 부족했네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다행히 이념 싸움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럼 뭐냐? 여당이면 거대 이슈를 만들어야죠. 한 뭐 100조 정도 투입되는 거대 국책 사업 한다라는 이야기가 서울도 터지고 부산도 터지고 대구도 터져가지고 야 이거 황당무계하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비판도 하고 예. 때리고 이러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그걸 이슈를 선점해 버리는 효과도 그래 있었을 지금 텐데. 서울도 보면요 부동산 이슈는 우리가 홈구장이 아니에요. 네. 전부 다 이 상대편 구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예.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회의 좀 하세요. 정부하고 당정회의에도 한번 해가지고 진짜 한 100조 정도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 어디에 세운다. 그 고용 창출 뭐 얼마 된다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뻥뻥 터뜨려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여전히 앞서는 여론조사하고 나왔지만 추경호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매일신문 한겨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역전된 상황도 보여집니다. 매일 신문이니까. 그렇죠. 매일신문인 걸도 감안은 해야죠. 끊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BC 조사에서는 보니까 한 10% 정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맞습니다. 이제 이건 한 10% 정도 앞서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대구 선거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네. 방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이제 이념에 조금 이제 이념에 부산보다 이념에 좀 더 짙다는 거는 다르게 말해서 대구는 이 속에 조금 둔감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런 거를 대구에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약간 좀 프라이드처럼 느낍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GRDP가 저렇게 그 수십 년째 30년째 수십 년째입니다. 예. 막 단체장을 바꾸든 막 난리를 쳤을 텐데도 예.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남이가의 좀 다른 변형, 우리가 이거 이 속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게 이제 좋게 보면 그걸 좋게 볼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화가 좀 덜 된 거죠. 나쁘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를 깰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연고에 굉장히 좀 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인연이 있거나 하면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가 경북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죠. 의원도, 주호영 예. 의원이 김부겸 얘기하면서 뭐였냐면 제가 84년부터 잘하는 형님 맞습니다. 동생으로 84년이라고 얘기했죠. 84년 그게 뭐냐면 그때는 김부겸 후보가 서울대에서 잘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경북대 후문에서 복사집을 했어요. 복사집을 할 때 주호영 의원의 부인, 나중에 부인이 되는 분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그 복사집에서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다. 이제 이런 자그마한 인연들 이런 것들이 그 이념을 이기는 동인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한마디가 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군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동문회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문회 같은 데 있으면 서울에서 동문회가 있으면 여기 약간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대구 출신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모입니다. 모인다고 해서 여기는 그렇게 배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 다 같은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 다 연고로 다 묶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김부겸 후보가 지금까지는 잘 공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연 인연과 연고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서 선이 그어질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크로니 연고주의 커뮤니티 그러는데 이게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이제 독일의 바이에른주가 독일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뮌헨 있는 곳에 거기 이제 지역당들이 득세해요. 근데 이거를 3인당이든 김인연이든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죠, 그죠? 3인당이든 김인연이든 거기 그냥 놔둬버려요. 지역당이 먹고 살도록. 사실 대구 그런 이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김부겸이 거기서 보수민주당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연구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여기.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주호영 의원 말씀하시면서 84년도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대학원 얘기도 잠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것으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선거판을 흔들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충분히 가능한 곳으로. 재밌어요. 제가 비교해 보자면 예. 서울은 익명성이잖아요. 네. 대구는 전형적인 연고주의예요. 아, 부산 가면은 반반이야. 반반. 익명성과 폐쇄성이 공존해요. 예. 좋습니다. 그 반반의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반반 지역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공천 확정되면서 혼전 상태입니다. 혼전 상태고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정우 수석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안에는 있지만 조금 앞서는 분위기는 그렇고요. 사실상 여론조사에서는 혼전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는 약간 묻히는 분위기도 있고요. 자, 북값부터 일단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구포시장에서 두 번의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손털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해프닝이고 또 지금 SNS라든가 이 커뮤니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 좀 안 되는 경고등이 울렸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예. 기획 집단들을 키워가지고 네. 선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에 대한 선거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 방향이 있고 액션 방향이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둘 다 없잖아요. 정책 방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내놓은 지금 메이저 이슈 보셨어요? 없잖아요.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예. 안 보입니다. 정책 방향 없어요. 그다음에 액션 방향 그냥 열심히 시장 예. 뭐 이렇게 국민들 만나러 다닌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기획이 없잖아요. 이거 일종의 새롭게 동선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어디에서 그거 없이 표를 시장 갖고 올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반도체 공장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셀러리맨 표들이 중요하다면 셀러리맨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호프집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냥 무작정 시장 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 시장을 가더라도 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일종의 그런 맥락이나 부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후보 쪽에는 이른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획사가 붙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영상 만들고 그다음에 예. 해시태그 해가지고 올라가고 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 붙은 저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요? 어느 회사인지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 쪽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동선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이렇게 본인 개인 동선보다는 예를 들면 박민식, 전재수, 하정우 겹치게 하죠. 계속 겹칩니다. 네. 계속 겹치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전략적인 판단이겠네요. 당연하죠. 예. 구포시장에서 기획했으면 마주친 거죠. 하정우 후보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획사가 붙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네. 기획사가 알아서 조중동하고 연락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영상 만들고 해프닝 생기면은 조중동이 바로 개입하고 하는 요 구조를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짠 것 같고 네. 오세훈 시장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서울 이슈도 해프닝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고 이거는 있습니다. 기획사와 조중동의 연결고리다라고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편집님? 손틀기나 오빠는 사실은 그 사안 자체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그렇죠. 크게 부각될 일인가 싶은 생각은 있죠. 네. 물론 선거 때마다 이런 해프닝이 크게 부각되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그거죠. 이게 대부분 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전에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방식을 하다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게 돼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에서 부산 북감만 놓고 보자면 하정우 후보는 이렇게 뒤로 밀린 듯한 현재까지 모습은 이게 정치 초보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비춰지게 했단 말이죠. 예. 첫 번째 사안은 하정우 후보가 이제 원인이었는데 그거를 해명을 전부 다 이
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막 해명을 해줬어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보는 뒤로 밀려버리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 오빠 논란도 이거는 하정우 후보는 뒤에 있다가 이제 봉변을 맞은 얘기 된 거죠. 사실은 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정우 후보가 이제 그 이렇게 대리인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전면에 나서는 주체적이 되는 그런 선거전이 남은 기간 또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황당무계한 제안을 해드리면요. 하정우 예. 후보가 그 구포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구포시장에다가 AI 저기 센터 유치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황당무계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네. 그럼 자꾸 또 변명을 하세요. 본인한테 이슈가 주목되게. 그러니까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건 홈구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장격단.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자꾸 상대편 페이스로 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포시장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잘하는 거 이야기하면 어차피 언론이 다 초점을 맞춰주는데 사람 많이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동일 반복. 네. 이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선거가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주제를 가져야겠네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번 물어봅니다. 총재님은 왜 평생을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까? 전라도 가서도 남북 평화협력,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병행 발전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저는 처음 듣지만 전국에 있는 시민들은 자네는 매일 듣지만 전국에 있는 시민들은 다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리고 국민들은 살기 바쁜데 언제 내 이야기 듣겠나?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하고 모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지 기억하지. 아, 그랬나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저도 머릿속에 들어왔군요, 그 말이.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하정우는 구포에다가 AI를 유치한다더라. 예. 요 한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홈구장에서 싸워야 돼요.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진영 평론가의 DJ 김대중 대통령님 성대모사를 최초로 들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정책과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여론조사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단일화 이슈를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수석, 박민식 전 장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혼전 상태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계속 된다고 봐야겠죠. 된다고 예, 보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하고요. 단일화 가능성에 단일화 대해서-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박민식 후보가 20% 이상만 유지해주면은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할 일이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편집인님?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 평택을은 혹시 모르겠는데 예. 평택을도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네네. 부산 북갑은 거의 그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아,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한동훈은 그럼 선거에 왜 나왔지 이런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고요. 예. 박민식 후보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한동훈하고 지금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자기가 독자 후보로서 계속 나가서 끝까지 해야지만이 그렇죠. 선거 이후에 그거를 도모할 수 있는 거지. 단일화를 해서 손을 잡았다. 단일화를 해서 떨어졌다. 그럼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일화를 단일화 한동훈은 절대 제재- 사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은 절대 사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박민식인데 박민식도 지지율 20% 이상 나오는데 사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한동훈은 떠나고 자기는 거기에 남아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20% 이상 넘어가면 이거 사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존이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지금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도 제일 높다고 봐요. 아, 이거는요, 그래요? 하정우 후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외에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민주당이 지면 이상한 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 인구 예. 구성이 바뀌어 있고 민주당이 우리 사회에 이제는 주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비주류예요. 예. 그 비주류라는 건 이념적 소수파예요. 질 수 없는 선거예요. 사실 민주당의 선거 전략 제가 말씀드려요. 정책 이슈도 없고 액션 이슈도 없는데 이기잖아요. 예.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질 수 없는 선거예요. 알겠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인데 사실은 이것도 언론이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론조사가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분석을 그렇게 해 가고 있는 모양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언론이 사실은 싸움을 붙여야 또 제가 예예예 말씀. 그 10년 동안 비판해 왔던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예. 이제 요즘 인정해요. 예. 왜냐하면은 흐름으로서 자기 이론과 경향성을 만들어 버렸어.
아 그래요? 구라미터라는 뭐지 갑자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네. 왜 제가 늘 왜 비판했냐면 RDD라는 게 예. 모집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네. 여론조사 그 회계학과라든가 통계학과 나오시면 저희도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 계량 예. 분석 배우거든요. 네네. 모집단 없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늘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ARS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 기계음을 하는 게. 근데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의 경향성 맞추는 데 그게 직방이야. 아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향성을 가지고 독자적 자기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ARS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제일 정확합니다. 아 보시면은 투표율이 낮은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적극 투표청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 그게 아직도 부산이든 대구든 민주당 후보가 8에서 10%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렇게 예. 근데 여론조사가 예. 여론조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론조사가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가 그 판세에 또 영향을 미치면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국민의힘 찍어도 되겠구나 이런 그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덜 창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이 지역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평택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일화 이슈하면 부산하고 평택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평택을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용남 후보 확정 이후에 어쨌거나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서인지 김용남 후보가 조금 더 상승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분석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대로 갈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김용남, 조국 양자구도 또는 유이동까지 포함하는 3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없을 말씀.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조국이든 김용남이든 둘 네. 중에 한 사람이 1등 나오면 단일화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지금 여론조사들은 지금 서로 간에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이 평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 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대한민국의 유권자 지형의 밭이 완전 바뀌었어요. 네. 민주 진보 이 중도 이쪽 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바닥이 돼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는 다른 게 인구의 불균등성을 포함하지 않고 영남 인구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예. 아직도 이제 50대 50 싸움이 되지만 네.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불균등하잖아요. 쉽게 인구의 불균등이라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TK에서는 8대2로 집니다. 예. 그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6대4로 다 이기는 인구 분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불균등성이. 예, 예, 예.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질 일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 웬만해서는 예. 지면은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저도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지금 단일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총선에서 단일화된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보통 단일화는 대선에서 이제 주로 단일화가 많이 되는 거지. 예. 총선에서는 그 개별 지역별로 굉장히 얽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단일화 하고 싶어도 후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아마 양당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이게 그 지금 양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렇죠. 예, 예. 이게 왜냐하면 그 개별 지역 조직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 지역 조직표가 상당하고 특히 그 지방선거처럼 이건 뭐 여기선 재보궐선거입니다만은 지방선거처럼 투표율이 낮을 때는 그 조직의 영향력이 더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예. 조국 대표는 개인의 개인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되면 단일화의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죠. 예. 오늘 어제죠.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직접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역 차원, 개별적 후보 차원에서 필요나 수요가 있으면 그것까지 차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일종의 주고받기식 단일화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맞죠. 이거는 방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고받기식의 단일화는 없다의 방점이 찍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앞에서 지역 차원, 개별 후보 차원에서 필요나 수요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방점이 아니고. 요거는 예. 이제 이른바 울산하고도 연동돼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김재현 복잡하죠. 후보 이야기인데 김재현 그 진보당 대표도 사퇴 못합니다. 본인의 그렇게 정체성이 되나요? 걸려 있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이제 연동해서 문제인데 네. 울산은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울산의 진보당과 그 평택의 진보당이 달라요. 좀 성향이. 다르죠. 네, 다르죠.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1시간이 흐르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김재현 후보도 그렇고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내외로 계속 나오는 것도 이것도 또한 좀 좋은 주목할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황교안이 많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지만 네. 저는 그 훌륭한 정치는 다당제 하에 양극화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기는 쪽으로 진보 보수 대표 주자에게 몰아주는 정치. 예. 이게 이제 선진국형 정치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지금 평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밭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지원 평론가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다당 그리고 여럿이 함께 경쟁하는 구도가 맞다. 예, 그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잘하냐라고 또 원망을 제가 요즘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 잘하냐 이 말씀을 들을 법한데요. 오늘 2부 순서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지원 평론가님은 내일 수요일 금요일 또 오시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날에는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